한국에서 ETF를 좀 샀는데 미국 세금이 2배, 3배가 나온다. 거기 이자까지 붙는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다가는 소멸시효가 영원히 안 끝난다. 이게 바로 PFIC 규정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 살펴보고요.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성공적인 미국 진출과 투자 이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한미 양국의 복잡한 세무 이슈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4월 26일 일요일 저와 제이슨컴퍼니의 전문가 그룹이 서울에서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후 2시 1부에서는 한국인 거주자를 위한 성공적인 미국 이민 및 자산관리 전략을, 오후 4시 30분 2부에서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잡한 세금 및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참석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제공되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세금 신고, 연말 신고하면서 많이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저 한국에서 ETF를 좀 샀는데요. 이거 미국에서 세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뭐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답은요, 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꽤 심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한국 증권 시장에서요, 한국의 ETF 또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계시는 재미 한인분들 또는 한국의 역이민을 가서 여전히 미국 시민권, 영주권 가진 분들이 한국의 증권 시장에서 ETF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PFIC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FIC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IRS에서 주목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먼저 PFIC가 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PFIC, 뭐의 약자일까요?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입니다. PFIC예요. 미국 밖에 설립된 외국 법인 중에서요, 다음에 두 가지 테스트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법인을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컴 테스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 법인이 벌어들이는 총 수입의 75% 이상이 패시브 인컴, 즉 이자, 배당, 렌탈 인컴, 임대료, 캐피털 게인과 같은 수동적인 소득인 경우를 지칭하고요. 두 번째, 에셋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보유 자산, 이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50% 이상이 앞서 말씀드린 패시브 인컴을 만들거나 또는 이걸 만들 목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자산인 경우를 말해요. 어렵나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으로 모인 그런 ETF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정의에 보면요, 한국에서 무슨 삼성 운용이다, 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자산운용, 이런 데서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 또는 판매하는 ETF, 이런 모든 것들이요, 대부분 PFIC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드들은 전체 한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이죠.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패시브 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PFIC, 내가 미국인으로서 이 한국의 뮤추얼 펀드 ETF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는 PFIC에 투자를 했으니 여기에 적용되는 규정을 우리는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의 S&P 500 ETF인 스파이나 아니면 나스닥, QQQ 이런 거 투자하시는 경우는요, 이거는 PFIC가 아니에요. 왜? 미국에 설립된 펀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한국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란 말이죠. 그러니 이거는 한국에 설립된 그런 펀드이니까 PFIC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은 추종하는 기초 자산이 미국 주식이라 하더라도 펀드 자체가 한국 법인이면 PFIC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 가지만 더. 여기서요, 한국 주식 개별 종목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건 PFIC 아니에요. 결국 Pooled Investment Vehicle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러한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뮤추얼 펀드 ETF를 말합니다. 개별 주식 투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미국 세법이 이 PFIC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길래, 또 왜 그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길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걸까겠죠.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죠. 미국의 납세자가, 미국 사람이요, 해외에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그리고 이 법인이요, 주로 이자, 배당, 자본이득과 같은 패시브 인컴을 벌어들인다고 쳐요. 그런데 이 소득이요, 이러한 소득이 법인 안에 쌓여있는 동안에는 미국 투자자들한테 과세가 직접 안 되잖아요. 왜? 법인은 내가 아닌 별도의 리걸 엔티티이니까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배당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외국 법인이 벌어들이는 이런 패시브 인컴들은 외국 법인에만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결국 과세 이연, 텍스 디퍼럴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회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거 봐라. 아니, 미국 투자자가 미국 ETF, 미국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매년 배당, 캐피털 게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똑같은 성격의 투자를 해외 펀드를 통해서 하면 세금을 계속해서 미룰 수 있다?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986년인가요? 그때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PFIC 규정이라는 것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해외의 패시브 투자를 통한 과세 이연을 막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비이클을 써서 이연을 시도하면 벌칙적으로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게 바로 이 PFIC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더 이걸 정리를 하면 PFIC 규정은 미국의 납세자가 해외 펀드를 이용해서요 세금을 미루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려는 말하자면 Anti-Deferral Regime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해외 주식 투자와는 다른 징벌적인 성격의 과세 체계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배경이 좀 길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PFIC에 대해서는 과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과세가 되는데요. 첫 번째, 디폴트 방법이요. 첫 번째 방법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방법이 뭐냐? 이름은 Excess Distribution Method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고 첫 번째 디폴트 방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PFIC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을 내가 보유한 기간 전체에 걸쳐서 안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내가 보유했다라고 하면 각 연도에 배분된 이익에 대해서 그 해의 최고 세율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주식을 생각을 해보면요.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이면 롱텀 캐피털 게인,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15%에서 20%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그런데 PFIC는 그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오디너리 인컴 텍스니까 현재 37%죠, 연방. 이게 적용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각 연도별로 안분했다 그랬잖아요. 그 연도에 대해서는요, 이자까지 붙는 거예요. 이자가 복리로 쌓이니까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의 어떤 ETF를요, 5년 전에 10,000불에 사서 15,000불에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5,000불의 이익이 생겼죠. 그럼 일반 주식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롱텀 캐피털 게인으로 15%, 750불 정도 되겠죠. 세금을 낼 텐데 이게 PFIC였을 경우에는 이 5,000불에 대해서 Excess Distribution Method가 적용이 됐을 때 첫 번째 그 디폴트 방법이 적용이 되면 세금이 얼마냐? 이게 매년 1,000불씩에 대한 소득의 이 Ordinary Income Tax 레이트 가장 최고치를 적용하고 그리고 각 해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부담을 하게 되니 세금이 2,000불 넘는 건 금방이겠죠. 그리고 세율이 2배, 3배까지도 일반 캐피탈 게인 텍스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건 너무 세잖아요. 너무 부담이 크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마크 투 마켓 일렉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매년 시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 기준으로요. PFIC의 시가를 평가해서 전년 대비 늘어난 부분만큼을 인컴으로 내가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요. 다 오디너리 인컴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 밸류가 줄어들면 일정 범위 내에서 로스를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첫 번째 방법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세율이요. 캐피털 게인이 아니라 오디너리 인컴 레이트니까 우대세율 못 받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 이 방법이라도 택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게 상대적으로 세 번째로 얘기할 이 방법보다는 더 쉽다라는 거예요. 왜? 마크 투 마켓을 위해서 시가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말의 종가와 내 취득가액 이 두 가지만 있다라는 거죠. 이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일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금 부담이 이 중에 가장 가벼운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좋은데 근데 그냥 답부터 얘기하자면 못해요. 한국에서는. 뭐냐면 방법은요. 실제 펀드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있잖아요. 그 소득을 미국 기준에서 ordinary income에 해당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캐피털 게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매년 인식해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반란해서 캐피털 게인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미국의 어떤 뮤추얼 펀드와 비슷한 과세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해주는 데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안 해줘요. 예를 들어 한국의 이 자산 운용사들이요. 이러한 이 수도 없이 많은 그 구성하는 그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구분을 당연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무적으로 세 번째 방법은 불가능하다. 결국 한국의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 첫 번째 디폴트 방법. 이게 부담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크 투 마켓 시가평가를 해서 그나마 합리적인 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PFIC 규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첫째, 미국인들, 미국에 사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들이죠. 그러니 한국 이 ETF 투자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라면 미국의 교포들이 많겠죠. 그래서 한국의 증권 계좌 유지하면서 한국 ETF 펀드 투자하는 분들이 쉽게 그냥 생각하는 건 그냥 주식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많겠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즉 한국의 역이민 간 미국 세법상 거주자들이겠죠. 이들이 당연히 한국에 이제 주 생활을 하시다 보면 뭐 삼성증권이다, 뭐 키움증권이다, 토스증 뭐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한국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코덱스 200, 하이걸 코스피, 한국형 뭐 채권 ETF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전부 다 PFIC가 된다. 그러니 이게 참 한국에서 보면 이거 아무런 문제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투자인데 미국 세법 입장에서는 대단히 복잡한 보고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신고하느냐? 폼 8621이라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소액의 예외는 있습니다. 전체 PFIC의 합산 가치가 25,000불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50,000불 이하이고, 또 해당 연도에 이런 그 실제 실현한 이익이죠. 액세스 디스트리뷰션이나 처분 이익이 없으면 이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거기 해당되지 않으면 이건 다 하나하나당, 즉 ETF 하나하나당 이걸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빠뜨리면요, 직접적인 이 벌금 조항이 별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Statute of Limitation,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그 해의 세금 신고에 대한 이 Statute of Limitation이 보통은 신고 후 3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열린 상태로 남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부담 또는 그런 불이익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일 텐데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선 한국의 ETF나 펀드를 새로 사려는 그런 분들은요, 가능하면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시장 노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같은 어떤 시장에 참여를 원한다면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시라라는 거죠. 예컨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은데 미국에서도요, 한국 시장을 타겟팅하는 그런 ETF가 있어요. 그런 미국의 상장 ETF 이용하면요, PFIC 문제 없이 비슷한 수준의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개별 주식을 사는 것도요, PFIC 규정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미 뮤추얼펀드 ETF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봤을 때는요, 이 PFIC 리포팅이요, 8621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번 디폴트 방법과 2번 시가평가 방법 중에 시가평가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이고 최선이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방법은 뭐 불가능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크투마켓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율, 오디너리 인컴 텍스 레이트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 캐피탈 게인보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그나마 디폴트보다 나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와 같은 내용의 어떤 보고, PFIC 신고를 과거에 안 했던 분들이요, 방법은 있습니다. 사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제가 늘 얘기하듯 해외 어떤 자산의 운용, 활용과 관련해서 정보 보고하지 않은 분들이 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에 대한 자진 신고 프로그램, 뭐가 있다 그랬죠? Streamline Filing Procedure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8621 보고하지 않은 분들도 이 Streamlined Filing 이 방식을 통해 사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요, 워낙에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비고의적인 불이행이어야 하고요, 3년간의 소득세 수정 신고, 그리고 6년간의 해외 계좌 신고를 통해서요,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 과거에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마크투마켓은 불가능하고 디폴트 방법으로 부담을 하고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마크투마켓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과거에 세금 내야 되는 것들이 뭐 아프지만 미래를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마지막일 텐데 PFIC 보고요, 쉽지 않으니까요, 뭐 혼자 지금 말씀드린 걸로 굉장히 코어 컨셉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코어 컨셉과 실제 이 양식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뭐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방금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PFIC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과 전문 텍스 어드바이저와 상의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PFIC 규정에 대해서 많이 받는 질문이었는데요. 좀 정리해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ETF, 펀드 투자하시는 이런 미국인 납세자들은 꼭 이 문제 확인하시고요, 전문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N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이런 정보들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